호랑이에게 찹쌀죽을 준 효자.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고개를 묵고치라고 부른답니다. 이 고개에는 효자와 호랑이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옛날에는 장성에서 광주로 넘어가려면 여관이 하나 있어 쉬고 갔답니다. 여관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여행하는 관리에게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던 곳이지요. 그냥 원이라고 할 때는 일반 백성도 쉬어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 여관을 지키는 원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님에게 극진하였을 뿐더러 어머니에게도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그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지기는 아침마다 신령님께 이렇게 빌었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바쳤어요. 그리고 산에 일하러 가면 먼저 산신령님께 문안을 드리고 어머님의 평안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쁜 짐승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하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심심하여서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하루 저녁을 친구와 같이 자고 올 것 같았지요. 그런데 저 아래에서 나이 든 스님 한 분이 올라오는 것이었답니다. 저 스님도 해가 저물 때니까 우리 원에서 주무시고 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불 뗄 준비도 다 돼 있고 어머니가 계시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스님이 원지기를 불렀답니다. 어이, 이 사람 원지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부른 것이었어요. 원지기는 깜짝 놀라 얼른 절을 하면서 예 하고 대답하였지요. 저녁이 다 되었는데 어디를 가는가? 늙으신 홀어머니를 두고. 예, 오랜만에 저 산 너머 친구를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자네 어머니께 큰일이 생겨. 예? 어머니께 큰일이요? 이 산에 사는 호랑이가 원에 내려가서 자네 어머니를 해칠 것이야. 호랑이가요? 그렇지. 그런 판국에 아들이 놀러 나가면 되겠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친구 집에 가겠습니까? 그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되돌아서 집으로 오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노스님이 다시 붙들었지요. 이 사람 성질이 급하구먼. 그래, 그 무서운 호랑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나? 그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몽둥이와 횃불을 피워들고 밤새도록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지요. 허허, 그런다고 호랑이가 제 뜻대로 못하나? 호랑이도 호랑이지만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사람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 호랑이가 불러대니 오줌이 마렵다, 뒤를 보고 싶다, 갑자기 답답증이 난다고 하며 자기 발로 밖에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죽는 것이지. 호랑이가 방에 들어가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네. 사실 그렇답니다. 호랑이에게 죽을 사람은 호랑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법이지요. 그러면 어머니를 꼭 붙들고 밤을 새우지요. 어허, 몽둥이 들랴, 횃불 들랴, 방 지키랴, 어머니 붙들랴. 한 몸으로 몇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것이야. 사실 스님의 말이 맞았답니다. 글쎄요, 하기는 그렇구먼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하고 걱정이 되어서 물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분이 누구길래 호랑이가 오늘 밤에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나 하고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우선 호랑이를 피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 호랑이를 잘 알지. 호랑이가 혼자 그러더군.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 이제 짐승 고기고 사람 고기고 다 싫고 그저 고소한 찹쌀죽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일세. 그러니 찹쌀죽을 끓여서 밖에 내놓아 보게. 아니, 겨우 찹쌀죽이요? 그거야 쉽지요. 아이고, 어머니를 살리는데 죽 한 그릇이 대수입니까? 당장 가서 죽을.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로 인사도 없이 급히 되돌아갔어요. 가다가 문득 잘못된 것을 알고 제자리에 멈춰서 뒤를 보았지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뒤돌아가서 인사를 하려니 노승은 벌써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스님, 스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스님은 누구신가요? 알아야 다음에 찾아뵙지요. 그러자 노스님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높은 산 꼭대기를 한번 가리키고는 그냥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올라오던 스님이 도로 내려간다고? 저 산에는 절이 없는데. 그럼 누구일까? 나그네가 아니구나. 옳거니 산신령이시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노승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답니다. 원지기는 바로 되돌아서 자기 집으로 달려왔지요. 부랴부랴 찹쌀을 꺼내 씻어서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어요. 아가, 갑자기 무슨 죽이냐? 궁금하게 여긴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원직이 아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며 죽을 그릇에 담아서 마당에 두었어요. 어머니, 아무 말도 묻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방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저기 요강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일찍 주무시도록 한 후에 자기는 방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밤이 되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쿵 하면서 호랑이가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호식하기 전에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지붕을 이리 훌떡 저리 훌떡 뛰어넘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호식당할 운에 놓인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기운을 보내는 것이고 이 기운을 쐰 사람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목이 마르다, 밖에 누가 와서 부른다 하며 나갔다가 그만 호랑이 밥이 되고 만답니다. 호식이란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는 말이지요. 호식당할 때가 된 사람은 죽을 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방 밖으로 나가려고 길을 쓰지만 일단 그 시간만 넘기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앞마당에서 휙 뛰어올라 지붕을 넘어서 뒷안에 내리면서 쿵, 이번에는 뒷안에서 휙, 앞마당에 쿵, 휙, 쿵, 휙, 쿵. 어머니는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효자 아들도 지금은 사정없이 어머니를 대하지요. 연약한 어머니 어깨를 억센 손으로 힘껏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밖에서 호랑이는 지붕을 이리저리 앞뒤로 뛰어넘고 야단이랍니다. 그러던 호랑이가 이번에는 마당을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서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사람 냄새와 다른 냄새를 맡은 모양이랍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쪽에 있는 죽그릇으로 다가갔어요. 방 안에서 창구멍으로 호랑이 하는 것을 지켜보던 원지기는 드디어 호랑이가 찹쌀죽을 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좀 잠잠해졌지요.
호랑이가 날뛰면 어머니도 날뛰고 호랑이가 잠잠하면 어머니도 잠잠하였어요. 호랑이는 싹싹 하면서 죽을 핥아 먹었지요. 무척 맛있는지 시뻘건 혀를 내밀어 입 가장자리까지 깨끗이 핥는 것이었어요.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듯이 방 쪽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답니다. 마치 집에서 기르던 개가 먹을 것을 더 달라는 것 같았어요. 안심이 된 원직이가 혼자 중얼거렸지요. 더 먹고 싶냐? 그럼 내일 다시 오렴.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면 매일 저녁 찹쌀죽을 끓여서 마당에 내놓으마. 말을 알아들었는지 호랑이는 마치 순한 개처럼 어슬렁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호랑이가 가고 나자 어머니는 기절하였어요. 어머니를 주물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찬물을 마시게 하였답니다. 얼마 지났을까? 어머니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얘야, 이상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외할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너는 어쩌자고 나를 붙들었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원망스럽게 아들을 보았어요. 아들도 기진맥진이었지요.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낮에 스님을 만났던 일과 금방 다녀간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고 고마운 스님, 아니 산신령님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였답니다. 아들도 기도를 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들 모자는 산 꼭대기를 향하여 허리 굽혀 연신 절을 하였지요. 그날 밤에도 죽을 끓여 두었더니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갔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죽을 끓여 두었더니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갔어요. 그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매일 저녁 호랑이가 왔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이제 호랑이는 매일 밤 죽을 먹으러 내려왔고 원직이는 호랑이도 한 식구인 양 매일 밤 죽을 쑤어서 내놓았어요. 호랑이가 원에 잠자러 오는 사람을 해치지 아니함은 물론 나중에는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강아지처럼 원에 눌러 살게 되었답니다. 한 식구가 된 것이지요. 어느 때는 원지기를 등에 태우고 먼 길을 다녀오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원지기가 호랑이를 기른 고개라 해서 무코치가 되었답니다. 원 이름도 무코원이라고 새로 붙였지요. 그 후 원지기는 호랑이 기르는 사람이라 하여 무코란 이름을 얻었어요. 이 무코 도령은 호랑이와 평생을 같이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한답니다. 효성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호랑이마저 감동을 하는 법인지라 이 이야기를 그냥 사랑방에서 굴러다니게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하여 50년 전에 장성, 읍내, 대창동 사람들이 합심하여 옛날의 원자리에 묵호 효자비를 세웠답니다. 거짓말쟁이를 찾아낸 어린 원님. 옛날에 한 아이가 달성 원님에 임명되었어요. 그래서 관리들을 거느리고 달성 땅을 향해 떠났답니다. 관리들은 원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지요. 기가 막힌 일이야. 어린아이가 원님에 임명되었으니. 저 어린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 밑에서 일하는 우리만 힘들어지겠어. 관리들은 겉으로는 원님을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어리다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원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였지요. 원님 일행은 어느덧 경상도 문경 땅에 들어섰답니다.
원님을 태운 가마가 어느 마을 앞을 지날 때였어요. 어떤 아이가 앞길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지요. 사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자세히 이야기해보아라. 원님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아이의 사연을 들었답니다. 사또, 오늘 새벽에 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없어 시장에 있는 닭장수에게 집에 있는 닭을 팔아달라고 아침에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닭값을 받으러 갔더니 닭장수가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자기는 닭을 맡은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닭장수와 그 닭을 이 자리에 데려오너라. 원님의 명에 따라 닭장수가 닭을 가슴에 안고 왔답니다. 원님은 닭장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그 닭이 네가 기르는 닭이 틀림없느냐? 그럼요. 저는 이 닭을 병아리 때부터 길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그 닭에게 어떤 먹이를 주었느냐? 좁쌀도 먹이고 미꾸라지도 먹였습니다. 그래? 원님은 아이를 돌아보았어요. 너는 아침에 닭에게 어떤 먹이를 주었느냐? 예, 이것저것 먹일 형편이 못 되어 옥수수를 조금 먹였습니다. 알겠다. 원님은 관리를 불러 명령하였어요. 여봐라, 저 닭의 배를 갈라라. 관리가 닭의 배를 갈랐답니다. 그러자 뱃속에서 옥수수가 나왔지요. 닭장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원님은 문경 원님을 찾아가 이 일을 전하고 닭장수를 벌주게 하는 한편 아이가 무사히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해주었답니다. 관리들은 원님의 지혜에 감탄하였지요. 그 뒤부터는 원님을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옛날 어느 산기슭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사냥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지요. 마음씨 착하고 조용한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거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 반해 할머니는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수다쟁이였답니다. 늙어갈수록 할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쳤지요.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못 들은 척 앉아있거나 자리를 슬쩍 피하곤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말대꾸를 하면 싸움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사냥꾼 할아버지는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함정에 멧돼지라도 빠져있나 모르겠군. 숲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니, 저건?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지요. 그 바람에 할아버지는 움칫 멈춰섰어요. 아니, 이게 무슨 빛일까?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함정 안에서 흘러나왔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달려갔어요. 깊은 함정에 금빛 사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지요. 금빛 사슴은 두 발을 모으고 절을 했답니다. 저런, 불쌍하기도 해라. 금빛 사슴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사냥꾼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사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던 선녀입니다.
해 뜨는 아침의 나라가 좋다는 말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제 시간에 올라가지 못해서 옥황상제의 벌로 사슴이 되었어요. 이제 석 달만 지나면 죄를 씻고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답니다. 금빛 사슴은 울먹이며 솔직하게 얘기하였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금빛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어허, 빠지라는 멧돼지는 빠지지 않고 어쩌다 이런 사슴이 빠졌을꼬. 앞으로 다시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무나. 할아버지는 금빛 사슴을 함정 안에서 얼른 꺼내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함정에서 나온 금빛 사슴은 인사를 하고는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금빛 사슴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급히 되돌아 나왔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저 오래된 참나무 밑에 와서 금빛 사슴아 하고 3번 부르세요. 오냐, 그렇게 하마. 사냥꾼 할아버지는 숲속으로 돌아가는 금빛 사슴을 지켜봤답니다. 그날 저녁, 금빛 사슴 얘기를 할머니에게 하였어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이 할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지요. 그래서 그 신기한 사슴을 그냥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한심하구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감이 하는 일은 늘 그렇다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핀잔을 주었어요. 내가 괜히 말하였어. 할아버지는 속으로 후회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금빛 사슴을 찾아가세요. 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금빛 사슴을 찾아가서 뭘 어찌한단 말이오?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소원을 말해야지요. 금빛 사슴에게 큰 기와집을 달라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인상을 쓰며 할아버지를 닥달하였어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지요. 이튿날 할아버지는 오래된 참나무 밑으로 갔답니다.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숲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금빛 사슴이 나왔답니다. 할아버지, 저를 찾았어요? 금빛 사슴은 할아버지가 반가웠지요. 글쎄, 그게 마누라가 기와집 한 채를 가지고 싶다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를 찾아왔단다.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쓰러져 가던 오막살이 집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지요. 아니, 이거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할아버지는 두 눈을 비볐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있고 또 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문이 있었어요.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영감, 이제 오시오. 할머니는 기뻐하며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100칸짜리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한 달쯤 지나 할머니는 또 잔소리를 하였어요. 영감, 집만 덩그러니 커서 뭘 하겠소? 집안을 채워 넣어야지. 금빛 사슴에게 가서 이 집을 채울 세간을 달라고 해봐요. 집을 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다음 날 사냥꾼 할아버지는 금빛 사슴을 찾아갔어요.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이 달려 나왔지요.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마누라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답니다. 소원이 그렇다면 들어드릴게요.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할아버지를 맞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 가득 으리으리한 세간이 채워져 있었어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와집에서 날마다 배불리 먹으며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을 잤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할아버지에게 떼를 썼답니다. 여보 영감, 큰 집과 세간만 있으면 뭘 해요? 이 큰 집 살림을 나 혼자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금빛 사슴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봐요. 그걸 말이라고 하오. 절대 그럴 수는 없소. 사냥꾼 할아버지는 딱 잘라 거절하였어요. 정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당신이 살림을 하구려. 할머니는 돌아앉으며 버럭 화를 내었어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금빛 사슴을 찾아갔지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욕심에 대한 속담을 들려드리세요. 금빛 사슴은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사냥꾼 할아버지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기와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찌그러진 오막살이집만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답니다. 여보, 욕심이 지나치면 제 무덤을 파는 법이라오. 남산골의 청렴한 선비들. 조선시대 숙종 때 한양 남산골에 이서우라는 선비가 살았답니다. 그는 다른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과거에 낙방했는데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을 먹기도 어려울 만큼 몹시 가난한 살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과거 급제를 목표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정월 대보름날 밤, 이서우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아침나절에는 눈발이 날리더니 오후부터는 날이 개어 하늘에는 휘영청 보름달이 떠올랐답니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불을 떼지 않은 방은 몹시 추웠지요. 그는 언 손을 호호 불며 책장을 넘겼답니다.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아침을 겨우 죽으로 때우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기운이 없어 글을 읽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애처롭게 한참 글을 읽고 있을 때 벼랑간 열린 들창을 통해 뭔가가 날아들어와 방바닥에 툭 떨어졌답니다. 이서우는 깜짝 놀라 방바닥을 내려다 보았지요. 보자기에 싼 물건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물건을 던져주고 갔지? 이서우는 들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서우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먹음직스러운 약밥 한 그릇이 들어있었던 것이랍니다. 아니, 어떤 분인지 고맙기도 하여라. 내가 온종일 굶은 걸 알고 귀한 음식을 던져주고 가다니. 이서우는 약밥을 먹다가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약밥 속에는 은으로 만든 말굽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은 말굽을 처분하지 않고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하였어요. 그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답니다. 불굴의 노력으로 학문에 전념하여 이듬해에 마침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지요. 몇 해가 흐른 뒤 숙종은 정월 대보름날 밤에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몇 년 전 정월 대보름날 밤에 나는 평복을 입고 남산골을 찾아갔었소. 그때 어느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요. 그런데 몇 끼를 굶었는지 그 집 선비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더군. 나는 그 선비가 몹시 가여워서 수행하던 내관에게 약밥을 가져오라고 해 몰래 방 안에 던져주고 왔다오. 지금 그 선비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구려. 숙종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는 바로 이서우였어요. 전하, 그날 밤에 보내주신 약밥을 받은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온종일 굶어 기운이 없었는데 약밥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과거에 급제해 전하를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다 전하의 은혜입니다. 이서우는 벅찬 감격으로 눈물이 글썽글썽 했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이서우에게 물었어요. 그때 그 선비가 그대라니 반갑구려. 그래, 약밥 속에 따로 들어있는 것이 없던가? 은말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해 여지껏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말굽을 가져와 보구려. 이서우는 임금의 명을 쫓아 은말굽을 가져다 바쳤어요. 숙종은 은말굽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그 은말굽이 틀림이 없군. 이 물건을 아직까지 간직하다니 그대는 과연 청렴한 인물이구려. 숙종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는 이서우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성종 때에도 임금이 신하에게 음식을 하사한 적이 있었답니다. 손순효는 도승지, 대사헌, 경상도 관찰사, 좌찬성 등을 지낸 명신이었는데 남산 밑에 있는 명례방에서 살았답니다. 그 역시 청렴하기로 소문이 나서 집에 아무리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 값싼 술에 안주는 콩자반 나물만 내놓았지요. 어느 날 성종은 대궐 정원을 산책하다가 경회루에 들렀답니다.
경회로에서 남산 쪽을 바라보니 숲속에서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이 보였지요. 송종은 손순효가 남산에 살고 있고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터여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저 세 사람 가운데 손순효가 끼어 있을 거야. 그래서 송종은 자신의 짐작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내관을 남산으로 보냈답니다. 한참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내관이 성종에게 아뢰었지요. 손순효 대감이 손님 둘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술은 막걸리에 안주는 겨우 참외 몇 조각이었습니다. 성종은 그럴 줄 알았다며 다시 명을 내렸어요. 좋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손순효 대감에게 보내거라. 손 대감에게는 내일 내게 감사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전하라. 성종은 손순효가 청렴한 관리인 것을 알았기에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뒷날 손순효는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밤낮 없이 통곡하며 한 달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뻔뻔한 고슴도치. 숲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지낼 곳이 없는 고슴도치는 숲속을 떠돌고 있었지요. 아유, 추워.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잖아. 날은 어두워지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고슴도치는 춥고 배고팠어요. 밥을 먹어본 지도 여러 날 되었답니다. 쉴 곳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고슴도치는 아무 집이나 대문을 두드렸어요. 개미가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지요. 우리 집은 비좁아서 당신을 재울 수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개미는 대문을 쾅 닫았어요. 고슴도치는 발길을 돌렸답니다. 산길 저편에 오두막 한 채가 보였어요. 고슴도치는 그 집 앞에서 애처롭게 부르짖었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썩은 밤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오두막 주인은 생쥐였어요. 그러나 생쥐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안에서 퉁명스럽게 말하였지요.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어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다른 집에 가봐요. 고슴도치는 서러웠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지요. 고슴도치는 쓰러질 듯 숲속을 헤매다가 굴 한 개를 발견했답니다. 그 굴에서는 꽃뱀 부인이 새끼들과 겨울잠을 자려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깐 눈 좀 붙이게 해주세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꽃뱀 부인이 굴에서 기어나와 말하였어요. 어머나 불쌍해라. 어쩌다가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착한 분이군요. 꽃뱀 부인은 고슴도치를 살펴보았어요. 당신은 가시가 있군요. 우리 아이들을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리하여 고슴도치는 꽃뱀 부인의 굴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답니다. 굴은 매우 비좁았어요. 고슴도치가 굴 속에서 뒤척이자 새끼들이 가시에 찔려 아우성을 쳤답니다. 꽃뱀 부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들을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니 이 집에서 나가줘요. 그러나 고슴도치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요? 따가워서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요.
꽃뱀 부인은 기가 막혔지요. 나중엔 고슴도치에게 시달리다 못해 그 집에서 나오고 말았답니다. 꽃뱀 가족이 오히려 뻔뻔한 고슴도치에게 쫓겨나고 만 것이랍니다. 마지막 최부자와 독립운동가. 최주는 최현식의 큰아들로 경주 최부잣집 28대 손이랍니다. 마지막 최부자라 일컬어지고 있지요. 1905년 12월 그는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넘겨받았어요. 그리하여 최부잣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지요. 1914년의 어느 날 최준의 집에 안희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안희재는 만주에서 3년 동안 항일투쟁을 하고 돌아온 독립운동가였지요. 그는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백산상회를 부산에 세웠는데 이 상회는 곡물, 해산물, 면포 등을 파는 가게였어요. 안희재는 이 가게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보낼 계획이었지요. 이 일을 추진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에 안희재는 최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이랍니다. 최준은 안희재의 청을 받아들여 백산상회의 운영 자금을 거의 떠맡았어요. 백산상회는 1919년 백산무역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1927년 해산될 때까지 이익금의 대부분이 상해 임시정부 및 만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졌어요. 이 일은 전적으로 안희재가 맡아서 했답니다. 그 뒤 안희재는 1942년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8월에 숨지고 말았어요. 8.15 광복 뒤 최준은 백범 김구의 요청으로 서울 경교장으로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었지요. 김구는 최준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최 선생,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저희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천만 동포가 최 선생의 공로를 치하하여 우러러 볼 거예요. 김구는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며 말하였어요. 최 선생, 이 장부는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준 사람들과 그 자금 내역을 기록한 명세서예요. 최준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어요. 자신이 안희재에게 건넨 돈과 장부에 기록된 돈이 완전히 일치하였지요. 한 푼의 오차도 없었어요. 최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교장 2층 마루로 나가 안희재의 무덤이 있는 남쪽을 향해 절을 하며 목 놓아 울었답니다. 백산,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에게 건네준 돈의 절반이라도 상해 임시정부에 전해지면 다행이라 여겼건만 미안하네 그려. 최준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안희재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한답니다. 그 뒤 최준은 가산을 정리하여 대구 지역에 대학교가 설립될 때 모두 내놓았어요. 이 대학교가 지금의 영남대학교지요. 경주 최부잣집의 모든 재산은 이렇게 사회에 되돌려졌답니다. 벼루를 깨뜨린 꾀보. 어느 시골 글방에 훈장이 있었답니다. 훈장은 어찌나 아이들을 무섭게 다루는지 호랑이 훈장님으로 불리었지요. 어느 날 훈장은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다녀올 동안 오늘 배운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외우지 못한 사람은 총알이를 맞을 줄 알거라.
훈장은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글방을 나섰답니다. 아이들은 책을 펼쳐놓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였어요. 수십 번 되풀이해 읽어 문장을 외우느라 저마다 바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슬그머니 일어섰답니다. 꾀가 많아 꾀보라 불리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벽장 앞으로 가더니 벽장 문을 열었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면 안 돼. 호랑이 훈장님한테 야단 맞는단 말이야. 그러나 꾀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벽장에서 단지 하나를 꺼내었지요. 그 단지에는 훈장이 이따금 떠먹는 꿀이 담겨 있었어요. 꾀보가 단지 뚜껑을 열고 꿀을 떠먹으려고 하자 한 아이가 말하였지요. 안 돼. 호랑이 훈장님이 어린아이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단 말이야. 너는 그 말을 믿니? 어린아이가 먹으면 죽는 것을 어른이 왜 먹겠니? 호랑이 훈장님은 이것을 드셔도 늘 멀쩡하셨잖아. 꾀보는 꿀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아이들에게 말하였어요. 너희들도 먹어봐. 아주 달고 맛있어. 아이들은 꿀을 나누어 먹었지요. 단지는 금세 바닥을 보였답니다. 꾀보는 훈장이 가장 아끼는 벼루를 깨뜨리고는 바닥에 누우며 말하였어요. 너희들도 같이 누워 죽은 척하는 거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들은 꾀보가 시키는 대로 바닥에 누웠답니다. 얼마 뒤 글방으로 돌아온 훈장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뭐 하는 짓들이냐? 맙소사, 내가 아끼는 벼루를 깨뜨리다니. 그때 꾀보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하였지요. 훈장님, 죄송합니다. 장난치며 놀다가 벼루를 깨뜨렸어요. 너무 큰 죄를 지어 다 같이 죽으려고 벽장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먹었어요. 훈장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답니다. 부디 곶감을 조심하거라. 옛날 곶감에게 혼쭐이 난 호랑이를 알고 있겠지요. 그 호랑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자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우리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요 짐승 중의 왕이니라.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낼 것도 없으되. 아버님, 어서 말씀을 계속하시지요. 큰아들 호랑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오냐, 꼭 하나 우리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여라. 그게 무엇이옵니까, 아버님? 그건 곶감이란 놈이니라. 곶감이라고요? 오냐, 내가 젊었을 때 한번 곶감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느니라. 오늘 비로소 너희들에게 일러두니 곶감이란 놈을 조심하여라. 천하의 곶감보다 더 무서운 놈은 없느니라. 아버지 호랑이는 진저리를 쳤답니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아버님, 도대체 곶감이란 놈은 어떻게 생긴 놈입니까? 아버님, 그 놈은 어디에 삽니까? 자식들이 물었으나 아버지 호랑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답니다. 호랑이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곶감 같은 것은 꼬리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혼자서 사냥을 하던 어린 호랑이가 여우를 만났답니다. 이놈, 어딜 도망치려고 하느냐? 호랑이는 앞발로 여우의 목을 짓눌렀지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호랑이님. 여우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네 이름이 무엇냐? 예,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 바로 네 놈이 여우로구나. 여우야, 네 살은 맛이 있느냐? 호랑이님과 같이 훌륭하신 어른들은 여우 같은 건 잡수시지 않는답니다. 여우는 간사스럽게 말하였어요. 날 보고 어른이라고? 그렇고 말고요. 어른이시지요. 여우는 두려움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거 별로 기분 나쁘지 않구나. 에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서우냐? 무섭고 말고요. 천하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님이시지요. 아니야, 틀렸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곶감이라고 하시더라. 어린 호랑이는 벌벌 떨었어요. 곶감이 그렇게도 무서우십니까요? 그래, 천하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지. 에이, 무서워. 호랑이님, 제가 곶감이라는 놈을 만나면 곧장 달려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라, 꼭 그래야 한다.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호랑이님? 그래, 여우야, 이제 가보거라. 고맙습니다, 호랑이 어른. 여우는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며칠 뒤 한밤중의 일이었답니다. 내가 곶감이다. 갑자기 산이 무너질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호랑이 굴을 흔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곶감이라고? 깜짝 놀란 호랑이들은 벌벌 떨며 어찌할 줄을 몰랐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대항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곶감, 내가 곶감이다. 고함을 지르며 굴 속에 나타난 것은 참으로 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었지요. 디룩디룩한 커다란 두 눈, 시커먼 얼굴에서는 번질번질 윤이 흘렀어요. 머리 위로는 날카로운 뿔 2개가 뻗쳤는데 몸뚱이가 몹시 작아서 마치 개가 소머리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괴상망측한 꼴이었지요. 곶감, 곶감, 내가 곶감이다. 곶감들은 두 뿔로 호랑이들을 위협하였어요.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곶감님들이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호랑이들은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호랑이 굴을 차지한 곶감들의 행패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호랑이들이 애써 모아놓은 고기들을 독차지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호랑이들은 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지요. 또한 제일 힘이 센 호랑이를 시켜 굴 입구를 지키게 하였답니다. 낮에는 굴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밤이 되면 괴상한 몸짓을 하며 산을 쏘다녔지요. 이놈들아, 토끼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다. 하면 토끼 사냥을 해와야 했고 목이 컬컬하니 술을 가져오도록 해라. 하고 명령하면 호랑이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술을 훔쳐다가 바쳐야 했어요. 이런 곶감의 명령을 거역하는 호랑이는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갔답니다. 겨울이 되었어요. 한 길이 넘도록 눈이 쌓이자 짐승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놈들아,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다. 맛있고 살찐 고기를 빨리 바치란 말이야. 곶감들의 성화는 빗발치듯 했답니다. 호랑이들은 날마다 사냥을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곤 하였어요. 눈 구덩이 속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리고 어쩌다가 토끼라도 한 마리 잡으면
배고픈 호랑이들이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어버렸답니다. 이놈들아, 우리 곶감들에게 고기를 바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모두 먹어치우는 모양인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곶감들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내일부터는 호랑이를 한 마리씩 우리 곶감 굴로 들여보내라. 이렇게 되니 호랑이들은 이제 산 목숨이라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모두들 산이 꺼질 듯한 한숨만 내쉬었지요. 곶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 날마다 호랑이 한 마리씩을 곶감 굴로 들여보내었어요. 한번 끌려 들어간 호랑이는 영영 나오지 않았답니다. 곶감 굴로 들어간 호랑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잘들 있게. 곶감 굴로 들어가는 호랑이들은 한없이 울었지요. 여보게, 우리 저 세상에서나 또 만나세. 보내는 호랑이들도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몇 해가 흘렀어요. 사냥을 하기 힘든 겨울철이 되면 호랑이들은 하루에 한 마리씩 곶감의 밥이 되기 때문에 호랑이의 수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그대로 몇 년이 지나면 호랑이 나라는 아주 망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호랑이 중 한 마리가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어요. 어째서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곶감에게 바쳐야 하는가? 기운이 세고 영리하며 아주 잘생긴 젊은 호랑이였어요. 우리 호랑이들은 곶감이라면 겁부터 집어먹는 나쁜 버릇이 있어. 그렇게 힘이 센 곶감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굴 속에서만 살아왔으니 힘이 약해져 우리 호랑이들을 못 당할 거란 말이야. 참으로 지혜로운 호랑이였지요.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곶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곶감들을 물리칩시다. 호랑이들을 모아놓고 부르짖었어요. 이왕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읍시다. 그것이 호랑이다운 죽음입니다. 소리 높여 외쳤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용기도 있는 호랑이였지요. 옳은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호랑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호랑이들의 각오는 대단하였어요. 자, 곶감 놈들을 무찌르러 갑시다. 곶감 놈들 이리 나와라. 호랑이들은 떼를 지어 쳐들어갔지요. 성난 파도처럼 곶감굴로 쳐들어간 호랑이들은 닥치는 대로 치고 받고 집어던졌어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호랑이들이 쳐들어왔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 곶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 악독한 곶감놈들 모조리 쳐라. 어흥. 호랑이들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곶감들이 울며 불며 애원하였어요. 굴 속이라서 도망갈 수도 없었답니다. 곶감들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애원하는 곶감들의 모습을 본 호랑이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인 줄 알았던 곶감. 그 곶감은 다름 아닌 소 머리를 뒤집어 쓴 여우들이었어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곶감이라는 짐승이다라고 말한 어린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은 여우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났던 것이었지요. 이 천하에 둘도 없는 간사한 여우놈들. 호랑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한꺼번에 달려들어 여우들을 모조리 처치해버렸어요.
호랑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어요. 호랑이 나라에 평화와 행복이 다시 찾아왔답니다.